(2021년 10월 29일) 이정훈입니다. 화천대유 사건 44번째. 이재명은 왜 뺨 27대 맞은 것을 기억해냈을까? 대장동도 찾아가고 전 국민에게 돈을 주겠다고도 합니다. 이재명 씨가 FNS에다가 웹 자서전 에피소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 뺨 27대란 제목으로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27대 뺨을 맞은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새말로 운동부터 거론을 하더라고요. 환경미화 작업을 했는데 나는 엄마를 도와 땔감을 해오고 밭일을 하느라 환경미화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게 딱 걸렸다. 손바닥에 내 머리통을 향해 날아왔다. 선생님의 손이 퍽퍽 얼굴을 감기는데 정신이 아득했다. 근데 나중에 친구가 그날 내가 맞은 따기는 딱 27대였다. 친구가 세워져서 알았는데 먼 친척인 그 친구는 그 장면을 오래 기억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뭐 이러저런 얘기를 썼는데 제가 눈에 이게 띄더라고요. 가난이 죄가 아닐진데 가난하다고 겪어야 했던 부당함이 있었다. 어린 마음에도 부당한 일을 당하면 예민하게 반응했던 듯하다. 덤벼야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인싸에 낄 수 없는 아싸, 인사이더가 될 수 없는 아웃사이더란 뜻이죠. 주류가 아닌 비주류, 내 비주류 역사는 생각보다 뿌리가 깊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글을 보니까 저도 옛날 생각이 납니다. 이재명 씨는 저보다 조금 더 후배인데 뭐 거의 비슷한 또래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4, 5학년 때 수업 끝나고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죠. 갔다가 그냥 동생 데려가서 그냥 무심히 앉아있다가 옆에서 이제 여자 배구 선수들, 우리 학교 선수들이 연습하고 있었는데 배구 코치가 막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갔더니 막 그냥 뺨을 때렸어요. 저는 뭐 환경미화 작업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 의무도 없었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오라서 갔는데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하도 맞으니까 얼굴이 막 열이 나고 아픈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뜨거우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왜 맞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뭐 얼핏 하는 이야기가 왜 공이 굴러갔는데 함부로 찼느냐 뭐 그러는데 저는 공을 찬 적도 없고 배구 선수들 별로 쳐다보지도 않았고 대동생하고 놀고 있었거든요. 한참 맞고 나니까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뭐 공을 뭐 어쨌다고 하길래 난 안 했다고 그랬더니만 이 양반이 이제 가라 그러더라고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되게 억울해요.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난 공을 온지도 몰라고 찬 적도 없고 한데. 근데 너무 억울하고 또 부끄럽기도 해서 선생님한테도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기억이 가끔 나요. 좀 되게 억울해요 지금도. 나는 지금 그때 저를 때린 우리 국민학교 여자 배구부 코치인 그 양반 얼굴도 이름도 기억 못해요. 처음 본 사람이니까. 근데 흥미로운 거는 저는 그 기억이 또렷이 나는데 제 동생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이었던 동생이었는데 전혀 기억을 못해요. 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이제 크면서 이 일을 잊어먹었었죠. 가끔 떠오를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날 몇 대를 맞았는지 그건 당연히 기억도 안 나고 때린 코치가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나도 타인에게 이유 없이 모지게 굴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 원한을 품으면 품을수록 내가 손해구나. 내가 모질어지는구나. 저는 기사를 쓰면서요. 뭐 제 따위는 정이지만은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아픔을 주는 걸 많이 써봤습니다. 제 얼굴은 인상은 이래도 한번 물면은 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당하는 억울함, 뭐 동아일보 다니면서도 억울함도 많았고 이것저것 대인관계에서도 있었는데 그냥 참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왜? 결국은 내가 지은 업보가 빙빙 돌아서 다른 사건으로 돌아온다는 뭐 그런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악착같이 덤빌 때도 있지만 꼭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이렇게 썼네요. 지난번에 음식점 총량제를 하겠다. 주 4일째 근무를 하겠다. 라고 했던 이재명 씨가 그건 후퇴했죠. 공약으로 하는 건 아니다. 라고 했는데 29일 오늘 대장동을 방문했습니다. 배심 좋으네요. 과연 그런가?
대장동과 같이 개발하는 성남제일공단 근린공원 조성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대장동은 아파트가 다 들어섰으니까 뭐 볼 것도 없고, 잘못하면 뭐 무슨 봉변 나갈지도 모르고 공사 현장 가는 게 낫죠.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서 매우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없는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는 그 자체는 꼭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규모 공공환수. 1822원으로 한정해놓고 민간이 떼돈 벌게 해주고 나서 이런 소리 하니까 이 사람은 좀 웃기는 사람이죠. 배심 보이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배심 보이러 가려면 그건 배심이 아니죠. 제가 이 사건을 가끔 장세동 씨랑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장세동 씨는 수지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수지킴 사건하고 장세동 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해외 공작 국장의 당시 책임입니다. 그자가 꾸몄습니다. 근데 본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해외 정보국장이 간첩 사건으로 해서 만들어라 하고 꾸몄던 거를 몰랐죠. 나중에 알고 나서는 어떻게 뺄 수 없으니까 그냥 묻어두고 간 책임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써서 문제가 됐을 때 내가 당시 안기부장이었으니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세동 씨가 남다르구나. 지금도 굉장히. 장세동 씨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분을 인터뷰를 할 때는 저도 나이가 이제 중년쯤이었는데 한 5시간 했나? 이렇게 앉아가지고 화장실도 안 가시더라고요. 거의 변함없는 자세로 인터뷰에 응해가지고 질문하는 제가 이렇게 가끔씩 농담도 해야 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있는 또 하나의 분이 제가 아주 초년 기자일 때 저희 부장을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김정념 선생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받아쓰기만 하러 갔었죠. 와, 김정념 선생은 한 10시간 가까이 화장실은 다녀오셨겠죠. 기억은 없는데 꼿꼿이 흐트러지지 않고 얘기하시길래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의리가 있죠.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가 치르고 있는데 60대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그분들도 군인 출신이들이 많아 그런지 의리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정치인들하고 지금 여당에서 움직이는 그 주사파 출신 국회의원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의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장동에 갔던 이재명 씨는 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 신탁 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 강제 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부동산 취득심사제, 백지 신탁제, 고위직 승진 임용 배제는 당 후보의 공식 정책으로 만들 생각이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자기네 후보가 나왔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길을 쓰고 다 임명했습니다. 고위공직자를 한번 청문회에서 골라보자고 한 거를 자기네 스스로가 많이 망가뜨린 정권인데 그 정권에서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뜬금없느냐? 2012년 이 백지신탁 문제가 한번 문제가 됐었어요. 그때 헌재는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은 합헌이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백지신탁은 부적절하다라고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부동산 백지신탁을 이제 주장을 해요. 얼빠진 사람이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대단히 좋은 정책이고 자기의 청결함과 정의를 보여주는 걸로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헌재의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서 뒤끝을 부렸어요. 신정원 의원 등이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은 자기 당원들이 제법 포함된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만들어 놓으면요, 보수 출신만 불편한 게 아니라 자기들도 불편합니다. 이건 웃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만들면 이재명 씨는 안 걸릴 것 같아요. 이러고 나서 오후에 국회에 와서는 기자들에게 코로나 피해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한테 100만 원 지급해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참 뜬금없죠. 이 양반이 지금 경기지사를 사퇴했는데 지난 7월에 정부가 하위소득 88%한테 25만 원씩 지급했죠. 근데 경기도는 돈이 많은 데잖아요. 성남에서 경기도는 인구도 많고 세금 잘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받은
12%에 대해서도 25만 원 다 지급했죠. 세상이 다 경기도 같은 줄 아는 모양이죠. 그리고 기자들이 그럼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냐 그랬더니 이번 국회에서 최대한 확보해보고 다음 추경도 해보자. 뭐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보자. 이런 소리 세금 짜서 나눠주는 건 누가 못해요. 자기가 나눠주는 건 행세만 하니까 자기한테 유리하지. 참나 웃기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갤럽이 여론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에서 이재명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민간 업체에게 특혜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 라는 데에는 55%,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라는 응답은 30%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씨 당신을 의심하고 있는데 뭔 딴소리 하고 있냐. 이런 겁니다.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65%가 해야 된다. 아니다는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동아일보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감사 보고서를 분석했는데요. 동아일보가. 부동산 투자 회사인 MSBT 그리고 투자 자문사인 킨앤드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게 처음엔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그거를 빌려준 게 아니라 아예 투자금으로 바꿉니다. 투자금을 바꿨으니까 화천대유가 투자를 하죠. 뭘로 투자합니까? 화천대유는 배당만 받은 게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성남의 뜰로부터 5개 필지를 받아서 직접 사업을 합니다. 3개는 건설회사한테 매각을 하는 사업을 했고 2개는 직접 건설회사를 고용해서 짓게 한 다음에 자기네가 분양했습니다. 여기서 매출을 올린 게 3천억 원이 넘죠. 한 6천억 되지 않나 싶은데 수익은 얼마인지도 아직 제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대한 걸 가져갑니다. 거의 원금의 더블 내지 따더블 3배 가까이 벌어갑니다. MSBT는 131억 원을 빌려주고 A12블록 요거는 이제 수의계약으로 화천대유가 성남이뜰로 받았던 거죠. 거기에 분양 수익을 받기로 했고요. 457억 원을 빌려줬던 킨앤파트너스는 A1, A2 블록에서의 분양 수익을 받았는데 지금 킨앤파트너스는 800억에서 1000억 정도를 올해 안에 받을 예정입니다. 800억이면 거의 2배, 1000억이면 2.5배 이렇게 되죠. 이런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MSBT 자금을 끌고 온 거는 정영학 씨입니다. 그는 MSBT의 당시 대표 부부와 매우 잘 알았기 때문에 끌고 왔습니다. 이것까지는 뭐 투자 회사들이 투자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초기 자본 내준 사람들이 더블씩 벌어간다는 거는 대행사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룰입니다. 사채 빌려주고 자기네끼리 뭐 50% 100% 주겠다 하는 건 누가 뭐라 합니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A병원이라고 하겠습니다. A병원이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3년 성남시가 분당구에 갖고 있던 한 보건소 부지를 매입합니다. 대신에 다른 데 보건소를 지어줍니다. 협약을 맺어서 체결하죠. 그때 A병원에서 법무실장을 했던 이가 서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이제 MSBT가 이 대여금을 화천대유에 빌려줬죠. 근데 그거를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게 2017년 11월입니다. 근데 이때 MSBT의 대표는 바로 A병원에서 법무실장을 했던 서모 변호사입니다. 이 서 변호사는 2018년 8월에 MSBT를 그만둔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은 A병원 법무실장하고 MSBT 대표를 겸했던 거죠. 2개 다 그만두고 난 다음에 한 법무법인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이 법무법인이 2018년 12월 이재명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 변호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또 복잡한 게 또 뭐가 있는데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인다는 얘기죠. 또 복잡한 거는 동아일보 직접 봐주십시오.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해서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이 MSBT는 또 여러 군데로부터 돈을 빌려서 여기 투자한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부동산 신탁에서도 갖고 왔고 또 박종훈 씨 배우죠. 그가 만든 사모펀드에서도 10억 원을 가져왔고 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박종훈 씨가 가져온 10억 원은 이제 출처가 드러났는데 나머지 240억 원은 어디서 왔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박종훈 씨는 뭐 영화 배우로서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투자할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이게 확실히 개발된다는 걸 아니까 민간 합작으로 그럼 투자를 하는 거고 많은 돈을 벌어갖고 정치자금 쓸 수도 있는 거고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재명 씨가 공직에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면 뭐 도와도 주고 그런 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조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넨파트너스는 최태원 SK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씨가 대표로 있는 조직이 빌려준 돈을 갖고 투자를 한 걸로 돼 있죠. 모든 걸 빌려준 걸로 하죠. 이렇게 복잡하게 쉽게 말하면 돈 세탁입니다. 일이 막 돌아간 것처럼 만들어 놓고. 요즘은 이제 금융심리적 때문에 이렇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쓰죠.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막 돌렸는데 지금 키넨파트너스가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SK 산한지 아닌지가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전모 변호사가 SK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를 해서 SK에서 뭐 이제 고소 고발을 했는데 어쨌든 공정거래위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문정권 들어서 확 큰 기업이 SK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죠. 이렇게 대장동 사업은 복잡해 있는데 무슨 이재명 씨는 대장동 근처에 가서 뭐 백지 신탁이니 공공환수를 잘했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참 뜬금없죠. 그리고 느닷없이 국민학교 때 27대 선생님한테 맞았다. 뭐 이유가 있으니까 맞았겠지. 아니면 전생에 뭐가 있든지 저 같은 경우 그렇게 넘기고 마는데 자기 억울한 것만 얘기하나요? 또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백현동 사건. 성남시 백현동 사건. 이거는 뭔가 하면은 한국식품연구원이 백현동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정부기관 지방으로 이전하라 그래서 전북 완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이걸 매각하려고 했는데 이게 매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매각 협조도 하고 뭐도 하는데 결국은 이제 부동산 개발 회사인 아시아 디벨로퍼하고 부국증권한테 이걸 매각합니다. 매각하고 난 다음에 이 두 단체는 물론이고 한국식품연구원도 이 부지의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연 녹지였는데 이게 세 단계를 건너뛰어서 준주거 지역으로 바뀝니다. 준주거 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도 이루어져 갖고 민간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거에서 그냥 일반 주택을 분양한 걸로 아파트 분양지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지역의 땅값이 이 땅의 가치가 확 올라가죠.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지역 3단계, 4단계 뛴 거죠. 용도 변경해서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분양주택이다. 이렇게 되면 이 땅 산 기업은 떼돈을 벌 수가 있지요. 이 일을 했던 사람으로 이제 보이는 사람이 김인섭이란 분인데 이분은 2014년, 2018년 2014년은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 재선될 때고 2018년은 경기도지사에 당선될 때인데 그때 이재명 씨 측의 정치 후원금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2006년에는 성남시장 선거 캠프에서 선대본부장 맡았고 2010년 성남시장 당선될 때는 또 성남 캠프에서 이분은 뛰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분인데 이재명 씨 후보 측은 이 김 씨 얘기만 나오면 관계 끊은 지 10년이 됐다. 연락을 전혀 안 한다. 인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호가호위하면 다 잘라버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2014년, 18년에도 인연이 있었다는 겁니다. 3년 전까지, 2018년까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앙선거관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 김 씨는 5월 16일 500만 원을 후원했고요. 또 자기가 아는 두 사람한테도 500만 원씩 후원하게 했습니다. 도합 1,500만 원을 지원하게 한 거죠. 이 같이 해준 사람 사람들은 김 씨가 부탁해서 해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도 이 김 씨가 이 두 사람한테 도와주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는 도와주지 않았답니다. 네, 도와주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인연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인연이 없었다 그럽니다. 근데 바로 이 성남시장으로 이재명 씨가 있을 때 이 용도 변경이 일어나면서 백현동은 분양이 잘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참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아시아 디벨로퍼하고 이 사업을 도와줬던 김 씨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법원이 중재를 해줬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아시아 디벨로퍼는 김 씨한테 70억을 줘라. 기여한 게 있다. 이렇게 해서 중재를 해줬습니다. 그럼 김 씨는 분명히 이 사업에 기여한 것이 되고 그는 과거 이재명 씨를 도와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재명 씨는 딱 잡아떼고 있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울 근처 수도권 지역에 땅값 많이 되는 지역. 그런 데는 선거 앞두고 온갖 부동산 개발이 일어나면서 많은 장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저처럼 이제 중앙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거기다까지 관심 못 쏘니까 둘 뿐인데, 서울 근처에서 옛날 우리 개발 독재 시대 때 있었던 그전 부정 비리, 부동산 비리가 다 그쪽에 모여 있습니다. 성남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여야 말 거 없이 거기서 빨대 꽂고 돈 벌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 민주당의 여러 파 사람들이 한 그 법인의 사회이사로 돼 있는 사실을 설명드렸었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주사파 출신 운동권도 들어가 있고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돈에는 이념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아주 깨끗하고 민주유산처럼 위장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중앙정부가 깨끗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터져나오니까 이재명 씨는 뭐가 좀 억울한지 어린 시절에 27대 막은 걸 기억해서 그 옛날 흘러간 50년 전에 선생님을 타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50년 전에 배우 코치한테 맞은 걸 타박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흘러간 거고. 저도 또 알게 모르게 누굴 때렸을 수도 있으니 쌤쌤이다 하고 넘어가야지. 이거는 이 양반이 할 그릇 크기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인싸 아싸 얘기하면서 늘 부당하면 맞섰다. 이게 정의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윤미향입니다. 정의연 사건 벌려놓고 뭐 재판에서도 뭐 누구 동원해서 자기가 잘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운동권 사람들이 자기는 항상 칭찬을 받고 정의였기 때문에 모든 걸 정의로 위장하려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허위입니다. 그 사람들도 밥 먹으면 배설하고 술도 마시고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 또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의이지 100% 정의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사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게 되면 허위입니다. 이젠 이재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특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한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